심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책은 열심히 읽었어요. 읽을 때 너무 재밌었어. 사흘이 지났는데 심지어는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 그거는 해봤자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지 않아요. 제가요 단언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3권의 책만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울 수 있는 기가 막힌 독서가 될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김교수의 3가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김익환이고요. 명지대학교에서 기록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나 반갑습니다. 메모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핵심 내용을 요약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요. 여러분들 이 얘기 처음 듣지 않습니까? 메모를 하는 이유는 보통은 메모를 해놓으면 그게 쓰여져 있으니까 잊어버리더라도 나중에 걔를 보면 다시 기억에 날 거다. 이게 메모와 기록의 목적이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메모는요, 생각의 도구예요. 여러분들 경험한 거를 이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강의를 들을 때 무슨 얘기야 하는 걸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 얘기네 하고 떠올랐을 때 키워드 몇 개로 요약을 하면서 쭉 강의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강의 들은 다음에 어때요? 강의 내용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를 한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이해된 것을 키워드 위주로 쓴다. 이게 메모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모의 효능은요, 우리가 메모를 사각사각 이렇게 글씨로 쓰지 않습니까? 물론 타이핑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손으로 사각사각 쓰는 걸 더 권해요. 이거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요거 영어 단어로 explicit라고 그래요. 풀리라는 게 이 뇌의 주름 같은 그런 어원이거든요. 뇌 밖으로 표출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을 explicit한 상태로 만든다. 명시화라고 칭합니다. 메모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 우리가 들은 거, 우리가 지금 책을 읽으면서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구나 하고 깨달은 거, 얘를 explicit 하는 거예요. 명시화하는 거예요. 눈에 볼 수 있는 형태로 써내는 거죠. 요 명시화 작업을 하면 그것이 뇌에 퍽 하고 각인이 돼요. 세 번째 메모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유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약적으로 핵심을 탁 깨닫고 이해를 했어. 두 번째 메모의 효능인 각인시키는 효능까지 자기가 경험을 했어. 그러면 잊어버릴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참고하기 위해서. 이게 세 번째 메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메모를 어떻게 하는지 느낌이 오셨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메모를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메모가 여러분들이 이해의 도구이자 기억의 도구,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메모의 기본적인 효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무엇인가 메모를 하고 기억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 책을 읽었어요. 또 지금 제 유튜브 얘기를 듣고 계세요. 그러면 외부에서 지식이 자기에게 들어오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지식을 메모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메모의 유형이고요. 두 번째 메모의 유형은 우리가 이미 몸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걔가 잠재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팍 튀어나오지는 않는 거죠. 요럴 때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메모를 하다 보면 생각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요. 논리 체계가 완벽하지 않았던 것이 메모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어가면 논리 체계 같은 것도 근사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요거는 내적인 지식을 표출하는 메모예요. 메모와 기록은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메모하는 것, 내부에 있는 것을 겉으로 표출하는 것.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질문해 주신 우리가 성찰을 해, 뭔가를 반성을 해, 자기를 되돌아봐. 이것하고 메모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메모를 하면 그걸 잘 할 수 있다고 교수님이 어디선가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주들 물어봅니다. 너무 심플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을 표출하는 메모에 속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얘기하지만, 메타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때 쫙 체계적으로 되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요것도 메모를 하면 메타인지가 돼요. 메타인지의 결정판, 조금 깊이를 더해가는 거, 이걸 우리가 성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성찰할 때 예를 들자면 이런 거를 권해요. 그냥 나를 성찰해야지, 나를 메타인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시작이 안 됩니다. 보통 한 5가지 정도로 저는 영역을 나눠보라고 권해요. 메모를 할 때 이렇게 써놓은 거죠. 나의 일, 또 뭐 쓸까요? 나의 가정, 나의 또는 인간관계,
나의 쉼과 놀이, 나의 자기 성장. 이렇게 영역을 나눠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모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주로 많이 권하는 게 as is to be예요. as is는 현재의 나의 상태를 의미하고 to be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일과 관련해서 현재 나는 어때? 몇 가지 키워드를 써놓으면 되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바람을 써놓으면 돼요. 가정, 현재는 이래, 미래의 방향은 이래. 이렇게. 얘를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as is to be를 써보면 기본적인 수준의 메타인지는 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쓴 상태에서 2023년에 나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또는 2022년에 나는 이런 점은 이렇게 했는데 이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거를 좀 채워야 되고 작년에 내가 정말 인간관계에서 반성할 지점이 있어. 2023년에 이렇게 해야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찰. 어떠세요, 여러분들? 메모하면 성찰을 좀 더 수월하게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 받지 않으세요? 이게 기록과 메모의 효능입니다. 원인은 외부에서 생기지만 결국은 고민은 내 안으로 들어와서 형성되는 일종의 생각의 세계 같은 거죠. 그런데 고민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밖으로 메모로 표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너무 고민이 돼.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더니 그것이 계기가 돼서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관계가 진전되고 있어. 이게 내가 너무 고민이 돼. 지금 며칠째 미치겠어. 여러분들 왜 며칠간 미치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메모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를 시작하면 대체로 여러분들이 요소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표처럼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그 일이 발생한 직접적인 계기, 그 일이 발생하게 된 배경들, 그 일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된 그의 행위, 나의 행위 등등을 메모를 하면 이렇게 나누어서 써볼 수 있잖아요. 메모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머리는 분석적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그것을 고민한다는 것은 감정과 이성이 뒤섞여 있는 상태예요. 감정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요, 이 고민을 풀어가는 출발은 이성일 수밖에 없어요. 메모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 생각 방식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본 다음에 내 감성과 그 이성적 결론이 맞지 않습니까? 그 방향으로 행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함과 동시에 우리는 고민을 풀 수 있죠. 이런 패턴은 정말 여러 군데 다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옷 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선택장애야. 어떻게 할까요? 메모하세요. 예를 들어서 매장을 5군데를 쭉 돌았어요. 그러면 메모를 하면서 도세요. 요거는 이런 특징, 저거는 특징, 저런 특징 해서 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5개 정도의 마음에 드는 것이 메모를 통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으면 경제성, 디자인의 현대성이랄까?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렇게 3가지 요소를 해놓고 5개를 위에다 쭉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상중하 총합이 제일 좋은 애를 2개를 사야지. 자, 선택장애 여러분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를 반복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 옷 살 때 선택장애 바로 없어집니다. 저는 실제로 옷 살 때요, 매장에 가서 먼저 쫙 돌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얘 하고 후보군을 쭉 넣어 놓습니다. 몇 가지 요소를 머릿속에 고려하면서 그래, 따라서 얘 3개를 사면 참 좋겠네?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데 이성적 판단을 한 다음에 가서 살려고 봤더니 마음에 들어. 그럼 사는 거예요. 메모의 습관은요, 우리를 이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답니다. 고민 푸는데 여러분들 메모 즉방이에요. 제 얘기 듣고 고민이 생겼을 때 메모해서 그 고민을 푸는 거 자꾸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이런 거예요. 독서를 하는데 아까 제가 메모와 기록이라는 것은 생각의 도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책을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실제로 책을 펼쳐서 왼쪽, 오른쪽 2페이지를 봤어. 2페이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생각하면서 읽는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너무 독서를 잘 하시는 거야. 이것을 제가 생각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일정 부분을 읽고 이런 얘기였지. 또 2-3페이지 읽고 그 다음에 이 얘기였네. 그 다음에 또 2-3페이지 읽고 이런 얘기였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책은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이 얘기했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면서 독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책의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둘 수 없습니다. 그냥 술술술술 지나가 버리면 읽기만 하지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이라는 형태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얘를
내가 해주는 것이 뭘까요? 당연히 메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독서법과 메모 독서법이 우리가 독서를 할 때 핵심이 되는 수단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게 이제 기록학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심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책을 사서 봤더니 6개의 장으로 돼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으로 돼 있어요. 300쪽 정도 되는 책이라고 치면 한 개 장이 평균 50쪽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권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50쪽을 읽었어. 어떻게 읽는다고? 생각 독서법. 중간중간 이런 얘기 50쪽을 다 읽었어요. 그러면 그 50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머릿속으로 연상하면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노트에 반쪽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노트 하라 그러니까 50쪽 읽고는 노트를 3장 메모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안 됩니다. 그거는 해봤자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지 않아요. 제가 적정량을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 개 장을 읽으면 반쪽 이내로 교수님 저는 4줄로 했어요. 잘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기억하고 나중에 말로 할 수 있는 내용의 최대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6개의 장을 읽으면은 몇 쪽이 된다고요? 3쪽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한 개 장 50쪽 읽을 때 반 페이지만 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번 반복하면 3장의 노트를 여러분들은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트 해놓은 걸 쭉 보면서 아까 얘기한 생각 독서법하고 비슷하게 1장에서는 이 얘기했고 2장에서는 이 얘기했고 3장에서 4장에서 5장에서 6장에서 이 얘기했지 하고 연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요. 그거는 교수님처럼 책을 많이 읽은 사람 또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들은 되지만 나는 알아는 들었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첫 방부터 안 돼. 50쪽을 읽고 그것을 기억해서 메모를 하려니 50쪽을 읽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 전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요 단언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3권의 책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약한 것을 말로 해보는 것을 3권의 책을 읽을 때는 정말 힘써서 노력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권 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한 대로 기억에 의거해서 메모 기록하고 그 메모 기록한 것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요약할 수 있게 돼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스처를 마치 종이 노트에다가 메모하는 거로 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걸 권합니다. 사각사각 하면서 쓰는 과정을 통해서 내용이 훨씬 더 머리에 강하게 각인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손노트를 권하고요. 또 손노트를 하신 다음에 저는 색연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주황색 색연필, 초록색 색연필, 노란색 색연필 이게 이제 주로 쓰는 제가 색연필인데 이 색연필을 가지고 내가 메모한 것을 예쁘게 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이래서 잘 갖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장 쓴 책 한 권에 대한 내용이 줄치고 읽어보고 하면서 더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노트북을 펼쳐요. 그리고 아래 한글에 그 내용을 살짝 보기도 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 책의 내용을 아래 한글에 집어넣습니다. 아래 한글에 집어넣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책에는 이런 순서로 쓰여 있는데 이거를 내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 뒤에 얘기를 먼저 앞에다가 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나의 생각은 뭔데 하는 것을 쭉쭉 이동시키기도 하고 추가해서 넣기도 하고 이런 게 자유로워져요. 일반적으로요 손노트 3쪽 정도 쓴 거는 아래 한글에 1장 내지는 1장 반 정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책 한 권을 읽으면 2장 이내로 정리를 하시되 거기에는 자신의 생각을 많이 반영해서 자기의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까지 3번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가 막힌 독서가가 되실 수 있어요. 우리 갖고 있는 독서에서 제일 큰 아쉬움이 그거지 않습니까? 책은 열심히 읽었어요. 읽을 땐 너무 재밌었어. 사흘이 지났는데 심지어는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이것을 기억을 잘 할 수 있는 독서가가 아니라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울 수 있는 그런 독서가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강조하는 메모 독서법 이것의 효능을 꼭 일상에서 경험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모를 잘하는 사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메모가 메모의 큰 2가지 종류 중에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식을 메모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메모하는 거 이 안에 있는 것을 메모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상기록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일을 하려고 해요. 제가 2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부터 누구를 만날 거야. 그러면 몇 시에 누구 만남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을 할 때는 그냥 만난다고만
것만 쓰면 안 돼요. 그 사이에 제가 항상 CSF라고 칭하는데 Critical Success Factor죠. 이건 이제 다 경영학 용어입니다.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해요. 내가 그와 미팅을 할 때 내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지? 얘를 정하면 그게 CSF예요. 자,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행위를 할 때 지금 얘기한 수준, 구상 기록도 아니야. 시간 쓰고 일의 내용 쓰고 그 일을 할 때 내가 좀 집중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게 뭐지 하는 것을 메모를 하고 그 일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전략적인 인간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더 전략적인 인간이 되겠죠. 요거 한 번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4번, 5번씩 같은 행위를 메모를 하면서 반복하실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일을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금방 인식하실 수 있어요.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게 구상 기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팀원들과 회의를 해서 어떤 상품 개발 아이디어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쭉 내도록 해서 최종 결론을 어느 타임에 짓게 할 거야. 내가 팀장이야. 그래서 상품 아이디어 회의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상을 할 거야. 자, 이것도 당연히 메모를 하면서 하면 구상이 구체화되겠죠. 처음에는 브레인스토밍을 할 거야. 브레인스토밍 1회. 중구난방인데 꽤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어. 그러면 3팀으로 나누어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조사를 할 거야. 타 상품 같은 거 조사시키고 조사가 끝난 다음에 보고회를 가질 거고 2차 브레인스토밍을 할 거고 등등 메모를 하면요. 이런 구상들이 줄줄줄줄줄 이렇게 나와요. 얘를 가지고 구상을 완료한 상태에서 팀원들과 자, 상품 개발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첫 회의를 합니다 하면은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느낌 오시죠? 이게 바로 메모입니다. 따라서 메모와 기록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 또는 자신의 일 또는 자신의 공부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실천력이 엄청 좋고 심지어는 구상과 아이디어가 좋고 실행 능력이 극대화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메모와 기록과 관련해서는 고전적인 방식을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어요. 종이로 된 다이어리를 권합니다. 그런데요, 외국에는 정말 이거 쓰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에는 연간 다이어리는 쓰는데 월간 다이어리를 안 써요. 월간 다이어리 좀 돼야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메모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다이어리라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게 제일 좋으냐면요, 하루에 시작되는 당연히 플래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쓰여져 있고 하루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루를 다 보냈으면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일종의 평가 쪽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고요. 뭐 이제 그런 게 보통 2쪽 정도로 구성이 돼 있다고 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다이어리나 노트 고르실 때 매일 4쪽 이상씩 메모를 강제하는 그런 구성으로 된 다이어리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플래너 쪽이 있고 메모 쪽이 한 4-5쪽 있고 그 다음에 또 플래너 쪽이 있고 메모하는 것이 또 붙어 있고 요런 것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4쪽이나 5쪽이나 6쪽 메모를 안 하고는 못 베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메모를 2쪽밖에 못 했어. 그러면 3쪽은 비워놓고 그 다음날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요 되게 신기합니다. 다이어리를 쓰시면 여러분들 점점 메모량이 늘어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걸 제가 꼭 권합니다. 월간 다이어리를 쓰면 자 30일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가 6쪽으로 됐어. 그러면 6, 38, 한 200쪽 정도 되는 한 권 다이어리를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권씩 쓰게 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권씩 이런 다이어리를 쓰고 자신이 기록형 인간이 되고 전략형 인간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 쓰셔야 되겠죠. 이게 제가 첫 번째 권하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은 역시 핸드폰이에요. 저는요 일정은 핸드폰 달력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시작할 때 핸드폰을 켜서 봐요. 몇 시에 뭐 하기로 돼 있지. 한 일정은 주로 핸드폰 사람 만난다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핸드폰을 쓰니까 핸드폰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 도구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하나 핸드폰은 언제 쓰냐면 다이어리를 끄집어내서 메모를 하기 어려운 상황, 이때는 핸드폰을 쓰시는 게 좋아요. 저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도구에 나에게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는 주로 메모를 합니다. 오늘 기가 막힌 발상이 들었는데 이것을 내가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내서 만년필을 열어가지고 쓰기에는 힘든 상황이야. 핸드폰에 해놓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저는 보통은 다이어리를 펴놓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메모를 하면서 대화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 이럴 때는 핸드폰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과 월간 다이어리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기록형 인간이 되실 수 있어요. 이 2가지 권합니다.